허민보다 좋아하시는 분, 네, 국민의힘의 김효은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김효은 대변인과 함께 나눌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장동혁 당대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발표했던 혁신안 관련해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의 연동된 거일 수도 있는데 당원 게시판 사건 지금 어디까지 왔고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또 뭔지 이런 것들 여러분 궁금한 점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혁신안 지난주 수요일 날 발표했죠? 7일인가? 네. 그런데 발표한 후에 반응, 그 다음에 지금까지 혹시 당내 분위기, 당 안팎의 여러 가지 여론 이런 것들은 어떤지 뭐 전반적으로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 대변인 생활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밖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우리들의 이런 이 당에서의 활동들에 대해서 좀 크게 비춰지는데 반해서 당 내의 분위기는 정말로 고요한데 또 묵묵히 자기 일들 잘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크게 이 쇄신안에 대해서 뭔가 반대를 하는 분은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봐야 할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크게 이제 3대 쇄신안이라고 해서 저희 당에서도 지금 카드뉴스를 또 그렇게 3대 쇄신안이라고 했는데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를 더 첨가해서 저는 일무사유 쇄신안이다라고 좀 말씀을 일무사유. 네. 뭐 하나가 없고 네 개가 있네요. 네. 네. 뭐죠? 네, 바로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그리고 강선우, 김경 등등 사실 이 고구마 줄기처럼 캐보면 너무나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인데 시작은 통일교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통일교 특검을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게 되면은 캐도 끝이 없을 만큼 나올 만한 이런 민주당의 비리, 뭐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만 해도 20가지 정도 가까이 뭐 의혹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우리는 비리를 없게 하겠다. 즉 노돈천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공천이 되어야 되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돈으로 공천을 하기 돈 때문에 공천 노다. 네. 그렇죠. 노돈천이라고 저는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3대 쇄신안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청년 중심, 그리고 전문가 중심, 그리고 국민 공감이 바탕이 된 어떤 범야권의 연대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그렇죠. 거기에 저는 당원권 강화라는 것을 좀 넣고 싶어요. 네, 당원권 강화는 어떻들으면 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원 중심 정당, 당원 주권 정당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건가요? 요거는 사실 저희 당의 그 역사를 좀 보시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지도부가 저는 바뀐 걸 셌을 때 15번 정도나 했는데 모 민주당 패널분께서 저한테 정정을 오히려 타당해서 해주시면서 대변인 제가 세봤는데 20번 넘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전당대회로 대표가 뽑히는 그런 체제보다는 비대위가 훨씬 더 많았고 또 그 비대위라고 하는 것이 당 안에서 누군가 주로 우리가 외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추천을 해와서 비대위원장으로 앉히고 또 그러면 그 비대위원장과 당 내에서 추천을 받아서 외부 분들을 비대위원으로 많이 앉히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정치가 무슨 떴다방이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당선과 당의 어떤 철학을 공유한 동지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비대위를 만들고 우리의 이 정강 정책 같은 것들, 그 당원 당규를 손을 보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10년 네. 가까이 당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당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대표의 사실은 네. 제1 목표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명 변경도 말씀 주신 것처럼 대 기자님께서 네.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는 반대가 많다면 하지 않을 것이고 찬성이 많다면 당연히 바꿔야 한다라는 건데 지금 68%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변경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사실 대변인직을 맡은 첫 출근 날에 대표님께 찾아가서 간청을 드렸던 것이 우리가 지난번 이 여러 번의 그 비대위나 지도부 교체들을 겪으면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띄웠습니다. 저도 그 혁신위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 그때 나왔던 이 혁신의 안건들을 다 버리지 마시고 네. 그래도 좀 챙길 만한 것들은 챙겨 주십사 했는데 그 대표님이 그 중에서 지난 그 최근에 혁신위에서 저희가 이제 당원들이 이 당원 게시판에 중요 사안, 좀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청원을 해서 그게 뭐 5만이든 7만이든 숫자는 이제 차후에 정해지겠죠. 그게 결정이 되면은 최고위에 무조건
올려서 안건을 그리고 최고위에서 이것이 예, 전당원 알겠습니다. 투표가 필요하다 네. 하면 붙이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그런 했던 거. 의미에서의 네. 당원 중심. 네. 그렇죠. 이게 윤희숙 혁신위원장 때 얘기된 겁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당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남의 식구 데려와서 대리 정치하는 거, 경영하는 그렇죠. 거 말고 진짜 우리 식구들끼리 혈맹끼리 똘똘 뭉쳐보자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네. 다 있으세요. 이게 당이 저도 어려울 그렇고. 때마다 무슨 잠깐 구인 광고 내가지고 외부에서 사람들 데려오는 거, 아웃소싱하는 거 이거는 이제는 사실 좀 사라져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 청년 중심 정당, 그리고 또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그리고 국민 공감 연대. 요건 이제 사실은 지금부터 말들이 많으세요. 합당하냐, 왜 넥타이 네, 색깔은 왜 그렇겠죠, 형광 아무래도. 오렌지냐 하시는데, 네, 네. 저도 여쭤봤어요. 왜 하필 그 색이냐? 좀 붉은 것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멜 건데요 하시고 오늘은 또 핫핑크로 갖고 오셔가지고. 주황색?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색깔 차트를 보면서 붉은기가 도는 여러 가지 색깔들을 이제 시도해 보실 것 같다라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아주 큰 의미를 뭐 우리가 둘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대표적인 지도부 인사께 물어봤더니 그건 사실은 이준석 개혁신당을 겨냥한 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합당이 아니고 통일교 합당은 아니죠, 아직. 그럼요. 네. 근데 이게 벌써 SNS 상에는 우리 속았다, 뭐 합당한다. 혁신연대, 정책연대, 선거연대 그럼요. 이후에 이제 뭐 국정연대가 그러니까 뭐 이게 집권연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은 뭐 거기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죠. 그럼요. 단계도 많이 남아 철저히 있고. 맞습니다. 철저히 이 반 이재명 전선의 구축에 필요한 연대인 것이지 민생을 위한 연대인 것이지 이것이 선거에서 벌써부터 합당을 해서 물리적인 수를 불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참하게 깨져본 이 역사를 대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당직자들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섣불리 그렇게 예전처럼 같은 방식을 취하지는 절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도 민생 회의를 매주 수요일 날 열어서 네. 또 이 각계 이 경제 쪽에 특히 환율이 지금 정말 문제인데 좀 큰 문제죠. 네, 이재명 정부에서 환율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이 환율과 고물가 대책이야말로 국민의힘에서 매주 열어서 대책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 부분도 지난 추가가 연말에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환율 방어한다고 해가지고 뭐 달러 풀고 뭐 해가지고 잠깐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뭐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지금 이제 거의 1,460원 60원, 9원 정도까지, 네, 거의 1,470원 정도 수준이면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1,400원 후반대에 이렇게 오래도록 지속이 된 것이 우리나라 이 최근 역사상에 있었나를 생각해 보시면 네. 상당히 큰 문제다라고 그렇습니다.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공천 룰 관련해서는 지금 뭐 좀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역별로 이 지역 사정에 맞추어서 룰을 정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논의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률적으로 5대5에서 7대3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예, 아닙니다. 네. 예컨대 그럼 7대3이 적용되는 지역이 따로 있겠네요. 대구, 경북 같은 지역 예컨대.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럼 수도권은 또 5대5 뭐 이런 식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논의해봐야 네.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이 혁신안이 나온 뒤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러니까 친한계에서는 뭐 약간 부정적인 평가 뭐 예상했듯이 이렇게 나왔고 그랬는데 그 당내에서 대표적으로 그래도 좀 그 여태까지 좀 각을 세웠다 그럴까? 장동혁 대표의 이제 혁신과 쇄신을 주문했고 굳히기만 하지 말고 뻗기 좀 해라, 외연 확장 좀 해라, 중도 확장 좀 해라 그랬던 사람들이 뭔가 좀 혁신안의 평가가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번 혁신안에서 가장 이제 회자됐던 것이 사과라는 이 두 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엄 사과죠? 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당 내부 인사들의 주요 발언들만 모아봐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옥석을 가리는 뭔가 내 편과 내 편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는 그런 지표로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우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나 단절이 명시적으로 직접 대표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네. 그런 지적을 한 분들은 예. 사실 우리 보수의 많은 이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 사과라고 하는 단어를 정말 싫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실 때는 사과하라 해서 했더니 해도 난리냐.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특히 또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청년들한테 제가 좀 많이 물어봤어요. 저는 제자들이 다 이제 20, 30대가 네. 많기 때문에 또 우파가 정말 많습니다. 음. 저는 절반이라고 하는 그 통계도 사실 믿을 수가 네. 없다 싶은 게 네. 제 주변에는 정말 심각하리만큼 저보다도 더 우파다라는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이거는 말장난입니다 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이 청년들이 30대 초반에 예. 이 제자가.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게 어떻게 이미 출당까지 시키고 번번이 사과를 다 했는데 뭐 절연? 장난하냐? 이게 절연이 되느냐? 뭐 집단 뭐 망각이 일어나면 몰라도 우리 당의 이 보수의 전 대통령이었는데 어떻게 절연이 가능하냐? 그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냐? 이미 절연이 물리적으로 됐는데 뭘 또 언어로 꺼내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런 이 좀 촌스러운 이런 표현들이 보수의 가장 약점이다라고까지 한 청년은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좀 동의했었어요. 이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걸 하기 전에 혁신안 발표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며칠 전에 만나서 얘기를 좀 사전에 좀 들었었는데 그 크게 두 가지였잖아요. 정치 혁신 관련해서 특히 이제 과거와의 절연 문제에 대해서 계엄 사과 문제,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계엄 사과는 명시적으로 했고요. 윤석열 사과 문제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세 글자를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겠다.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보고 나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과거를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윤석열과의 절연, 윤석열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거든요. 왜 그 단어를 꼭 써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다.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뜻을 그냥 임플리케이션, 함축을 통해서 나타내주면 되는 거다. 그리고 특히 절연 문제를 얘기할 때는 그 절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하는 건 안 좋다. 그래서 윤석이라는 세 글자를 쓰는 건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고민들을 좀 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엄 이후에 우리 이 보수 세력에는 너무나 큰 일들이 많이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진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어느 정부이든 정권이든 간에 공과 과가 있고 그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정리를 하고 잘 마무리를 하는 것이 진정한 미래로 나아가는 네,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발표 이후에 보면은 참 재미있게 제가 좀 봤던 부분이 네. 이 쇄신안 그리고 이 사과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바로 두 분의 지자체장 분들께서 네. 네, 버선발로 뛰어나와 네. 반기셨습니다. 오세훈, 그 두 분. 박형준이죠? 맞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적극 환영하고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 쇄신안을 가리켜서 참으로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통합과 혁신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려는 모든 당원과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다. 또 네. 이런 장 대표의 고심 어린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네, 요렇게 또 언급을 했어요. 네. 그래서 또 그 외에 중진분들, 또 주류 네. 의원들께서는 이렇게 기자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취재를 하셨던데 잘한 그런 쇄신안이다. 네, 그래서 참 결정을 잘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수 시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동지 의식이 있고 이 당의 미래를 더 걱정하는 개인의 그런 마음보다 당의 미래를 더 걱정하는 그런 화합의 모습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그래도 위안이 되고 저분들은 함께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전환점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연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비토를 하는 그런 분들은 사실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보면서 예전에 민주당의 한 경우가 좀 떠올랐었어요. 예전에 대 기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네. 예전에 이재명 당대표 시절입니다. 네. 그때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물이 나왔을 때 방류가 됐을 때 네.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수 방류 그 방류가 되었을 때 사실 그것 때문이었는지라고 하면은 물음표가 많으실 거예요. 이제 본인의 사실 개인적인 문제였긴 한데 이걸로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 단식하겠다. 그래서 단식을 그때 했단 말이죠. 네, 내각도 다 총사퇴해라. 그 윤병부 시절에. 그러면서 단식이 들어갔었는데 그때
단식을 하면서 페이스북으로 체포 동의안 부결시켜달라고 읍소까지 했는데 그렇죠. 네. 그때 이재명 당시 당대표 체포 동의안이 그런 읍소에도 불구하고 가결됐죠. 가결이 됐었어요. 그때 수박 색출이라고 하면서 그 적어도 29병 정도가 찬성표를 던진 건데 그렇습니다. 누굴까 색출 작업이 들어갔었습니다. 그것이 2024년 22대 국회 총선을 앞두고 소위 비명 행사의 원천이 됐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똑같이 우리한테 비추어 보면 우리도 비슷한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네. 똑같은 이제 선거죠. 지방선거인데 그 앞 전에 대표가 그래도 같이 다 같이 화합하자 해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토를 놓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민주당은 수박, 예. 네, 우리는 사과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장동혁 혁신안 여기까지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당원 게시판 문제는 조금 짧게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보도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고 계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당원 게시판 관련된 보도. 네. 네, 당시에 이 2024년에 주로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었는데 2월부터 11월까지죠. 네. 네네. 네. 그래서 뭐 정정식 그 정책위의장 사태 관련된 것들, 네. 그리고 김경수 복권 사면 관련된 것들, 네. 그런 중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당원 게시판에 이 특정 아이디로 게시물이 뭐 30에서 50개까지 한꺼번에 올라온다든지 일종의 네. 그런 도배 현상들이 이제 그래프상으로 툭툭 튀는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이 게시판의 화면을 이제 캡처를 해서 그것을 주요 언론에서 방송을 하고 그럼 네. 그 방송한 것을 가지고 또 언론 보도가 되고 이런 식으로 당원 게시판에 일부 그런 이 아이디에 의해서 작성된 글들이 그것이 마치 당원들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이 되었던 그런 것들이 패턴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네. 이런 부분들을 당무감사위에서 지적을 했던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공론장에 공정성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당무감사의 판단에 따르면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반복돼서 보도가 나오고 보도를 또 이용해서 또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 이제 또 이제 소위 친한계 그룹에서 그것을 또 이용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되는 그죠? 이런 문제가 좀 발생했던 거죠? 예, 그러면 맞습니다. 한동훈 체제 이제 지도자 윤리 문제까지 아마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윤리위의 판단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게시판은 익명성이 보장돼야 되고 그냥 글 한두 개 정도 올릴 수 있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쁜 사람,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너무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단순히 한두 개 올렸다라고 하기에는, 이 당무감사위에서 보았던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이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과 동명인, 그런, 그러나 그 사람 실제 그분들의 전화번호 끝자리 네 자리까지 다 똑같은. 네네. 네. 그리고 그런 가족들의 아이디가 전부 이제 두 개의 IP에서, 두 개의 아이디에서 다 나왔죠. 거의 85%? 87점 몇 프로였던 예,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거는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고 민주당에서 했던 그 드루킹 사태랑 또 비슷하게 우리가 볼 수 네. 있다라고 하는 네. 그런 의견들까지 지금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인정보 동의를 좀 받아서 실제 그때의 당원 게시판의 이 로그 기록을 보는 것만이 네. 사실은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된 입장에서도 그것을 빨리 해소하고 싶을 것이고 그리고 또 당 입장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당원 게시판 사태가 그냥 묻어두기에는 좀 이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이걸 또 풀어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 즉 한동훈 이름으로 돼 있고 한동훈 이름의 가족 이름으로 돼 있는 그분들이 그 아이디를 조사할 수 있도록 동의를 안 해주겠죠. 동의를 안 해주고 네. 있죠. 그리고 수사밖에 길이 없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경찰 수사가 좀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원들도 많이 지쳐 있고 네. 또 그냥 빨리 좀 우리가 해결을 하자라고 네.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2024년도 11월 달 그 초에 7일인가요? 뭐 초에 당원 게시판에 이제 원래 익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그 기계 오류, 작동 오류로 이제 실명이 확인이 되면서 한동훈으로 된 이름으로 된 것들이 글이 많이 올라와 있네. 한동훈 가족 뭐 진은정 뭐 부인 진은정 그다음에 뭐 장인, 장모, 딸까지 이름이 막 올라와 있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논란이 딱 되자마자
당원 게시판이 접근이 차단이 됐어요. 네. 차단이 됐는데 그럼 누가 차단을 시켰느냐? 그 당시 당대표는 한동훈밖에 없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다시 그 아침에 당원 게시판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었을 때는 이미 한동훈으로 올라왔던 이름, 그 글이 게시물. 100몇십 개가 또 삭제됐었다는. 네, 그럼 삭제를 누가 맞습니다. 지시했는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의문은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지금 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업무방해 등등의 이 혐의로 지금 고소를 했는데요. 이 당원 게시판을 누군가가 그냥 셧다운을 시켰다면 이것 자체가 업무 방해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당 입장에서는 맞고소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예.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본인께서 직접 이거는 그냥 정보 제공 동의서를 좀 작성을 하셔서 그냥 솔직하게 푸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그 1년도 더 전에 일어났던 우리 그 당시에 법률위에서 어떤 소견서를 제출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근거로 삼아서 비방글은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한 것은 12건밖에 안 된다라는 네. 것을 네. 이제 주장을 했던 그 의견서를 증거로 이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도 채널A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팩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더더욱이 이것은 경찰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래요. 그 이호선 그 당무감사위원장은 공식 당 내 이 당무감사위라는 이 기구 안에서 정확한 정보들을 당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이러한 결론을 도출을 한 것인데 지금 그것에 이제 조작 감사다라는 어떤 새로운 단어 표현을 가지고 나와서 또 일종의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 몇 건의 분들. 실수와 몇 건의 오류를 이제 걸어서 당무감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게 좀 신기합니다. 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쓴 글에 보면은 동명이인 한동훈, 그 한비라고 이제 표현을 네, 했는데, 그렇습니다. 한비가 쓴 글을 진형구라는 그 장인과의 동명이인이 쓴 글로 그렇게 둔갑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네. 조작이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전체 이 가족들의 이 동명이인으로 된 게시물의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게시물들은 그러면 누가 쓴 것이냐? 네. 그러면 이 사건이 처음 이제 당무감사위의 발표 자료가 나왔을 때 생방 중에 가족들이 쓴 것이 맞다고 인정을 한 부분과 또 이것이 맞아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의혹도 지금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중요한 것은 이 한비라고 하는 이 동명이인의 아이디로 작성이 된 이 글들도 결국에는 87.5% 정도가 같은 두 개의 IP에서 작성이 그렇습니다. 된 거면 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한비라고 하는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의 이 가족 구성원들과 비슷한 똑같은 이름에 그리고 전화번호 뒷자리까지 똑같은 그리고 강남병 지역구에 있는 그 동명이인 당원들과 왜 똑같은 IP에서 네. 그 글이 작성이 되었는가? 네. 네, 이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나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경찰 조사에 좀 협조를 해서 사실이 밝혀지면 좋겠다라는 알겠습니다. 그런 당의 예. 입장입니다. 예,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저는 이미 그 문화일보의 허민의 정치과 앞에서 제가 해법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한동훈과 그 가족 이름으로 돼 있는 그래서 그분들이 쓴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복면 쓰고 저기 주인집 들어가가지고 칼부림을 한 사건이다. 제가 한번 쓴 적이 있고 이것을 풀어내려면 본인이 어쨌든 간에 크고 작은 실수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사과하고 자숙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일단 가장 빠른 해법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도 그렇고 출구가 열릴 것이다. 또 당내 통합의 길도 열릴 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유감스럽고요. 일단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이 당원 게시판 사건이 빨리 마무리돼서 당이 6월 지방선거 체제로 매진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